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심층 분석.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전쟁 이야기는 아니죠. 맞습니다. 이 전쟁의 또 다른 비극, 바로 그곳에 파견된 북한군 병사들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한 유튜브 영상의 녹취록인데요. 어우, 정말 공식 발표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그런 주장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젊은 병사들이 대체 누구인지, 또 어떤 훈련을 받았기에 인간 병기라고까지 불리는지, 그리고 왜 결국엔 총알바지가 되고 있는지 그 배경과 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시신 처리 문제 말씀이시죠? 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던 부분인데 전사한 북한군 시신이 수습커녕 참전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현장에서 바로 소각 처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자기 아들이, 남편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영원히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러시아가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맞지만 전선이 워낙 넓어지니까요. 병력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 빈틈을 북한군으로 메우고 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은 또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죠. 러시아 영토가 침공당하면 지원한다. 이 조약을 근거로 파병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반응도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특히 유엔 무대에서 미국 대표가 한 경고가 아주 섬뜩했어요. 시신 가방에 담겨 돌아갈 것이라는 그 발언 말씀이시죠. 네, 마디백이요. 이게 그냥 거친 말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깝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모욕이죠. 미군은 보통 전사자를 그러니까 커핀에 정중하게 모십니다. 그게 전사자에 대한 예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디백은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시신이나 대규모 참사 희생자들을 담는 비닐 주머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정식 군인으로 대우받지 못할 거다. 그냥 이름 없는 소모품처럼 처리될 거다. 라는 아주 냉혹하고 잔인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소모품이라니 정말 끔찍하네요. 그럼 대체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파견된 병사들은 누구일까요? 자료를 보면 그냥 일반 군인이 아니라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 폭풍군단이라고 하던데요. 네, 보통 북한군 병력이 한 130만 명, 세계 4위 규모라고들 하는데 사실 거기엔 거품이 좀 많습니다. 그런가요? 네, 서류상으로만 군인이지 실제로는 농사짓고 건설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이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 폭풍군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북한 특수부대가 한 2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중에서도 4만에서 8만 명을 차지하는 핵심 정예부대, 말 그대로 최정예 중에 최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을 인간병기로 만드는 훈련 방식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게 21세기에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그 무쇠주먹 후련 말씀하시는군요. 네, 짚을 감은 나무를 하루에 5,000번씩 쳐서 손을 일부러 피고름으로 만들고 그걸 병원도 아니고 깡통이랑 망치로 터트린 뒤에 소고름으로 문질러서 다시 단련시킨다고요. 이건 훈련이 아니라 거의 고문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신체를 단련하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을 계속 주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감각, 특히 공포심을 마비시키는 과정에 가까운 거죠. 정신을 개조하는 거군요. 네, 나는 고통을 못 느낀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자기 세뇌를 시켜서 그냥 명령에만 반응하는 병기를 만드는 거예요. 김일성이 한계 4단과도 안 바꾸겠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게 만든 무쇠주먹이 과연 드론과 포탄이 난무하는 현대전에서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게 비인간적인 훈련을 했다는데 막상 공개된 영상 속 병사들 모습은 너무 달랐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네, 군기가 빠져 보이고 체격도 왜소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네, 키가 148cm만 넘으면 징집될 정도라고 하니 거의 10대 소년들 같았다는 거잖아요. 최정예 부대라는 이미지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영상에서 본 병사들이 진짜 핵심 정예 요원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위장용이다? 그렇죠. 일종의 총알바지 용으로 차출된 상대적으로 훈련도가 낮은 병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살인병기들은 뒤에 숨겨두고 소모해도 괜찮은 병력을 전면에 내세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잠시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폭풍군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파병했는데 실제로는 훈련이 덜 된 병사들을 내보냈다고요.
그건 오히려 부대 명성에 흠집을 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최정예 부대도 별거 아니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북한 정권의 계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전쟁에서 북한군의 역할은 승리가 아니라 러시아를 돕는 소모품이거든요. 진짜 핵심 전력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아껴둬야 하는 거고요. 아, 그런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폭풍군단 3,000명을 보냈다고 발표는 하되 그중 실제 정예 요원은 소수만 섰고 나머지는 다른 부대에서 채워 넣었을 거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겁니다. 명분도 챙기고 핵심 전력도 보존하고 정말 냉혹하네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비극은 따로 있더라고요. 설령 그들이 진짜 정예 요원이라고 해도 훈련받은 환경이랑 실제 전장이 너무 다르다는 문제요. 정확합니다. 그게 이 비극의 핵심이죠. 폭풍군단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빠르게 침투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훈련에 특화된 부대입니다. 산악 지형에서요? 네, 그들의 생존 공식은 산에서 최대한 빨리 달려 숨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던져진 곳은 숨을 곳 하나 없는 우크라이나의 광활한 평야지대입니다. 아, 결국 북한에서 생존 비결이었던 빠른 기동이 우크라이나 평야에서는 드론에게 나 여기 있어 하고 광고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무런 방호 장비도 없이 투입된 알보병 신세가 돼서 우크라이나 드론에 아주 손쉬운 사냥감이 되고 있다는 거죠. 대포밥이 됐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산에서 뛰면 살지만 평야에서 뛰면 죽는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은 거죠. 구시대적 전술과 현대 무기의 가장 비극적인 충돌이 바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 병사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자료에서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그들이 받은 사상교육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포로가 되는 것은 변절이니 자폭하라. 이 교육 말씀이시죠? 네, 4살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이건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제국주의가 강요했던 옥쇠, 즉 옥처랑 아름답게 부서져라 라는 그 반인륜적 사상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아, 옥새요? 네, 개인의 생명보다 조직의 명예를 앞세워서 죽음을 강요하는 거죠. 이 때문에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궁지에 몰린 북한군 병사들이 집단으로 수류탄을 터뜨려서 자폭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4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는다는 건 사실상 스스로 생각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거네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젊은이들의 비극적인 죽음이 국제사회에서는 조롱거리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드론에 쫓겨서 막 혼비백산하는 북한군 영상에 한국 동요나 오징어 게임 음악을 배경으로 깔아서 희화화하고요. 심지어 방치된 시신을 두고 끔찍한 농담을 주고받는다고 하죠. 뭐 너희가 예전에 개를 잡아먹었으니 이제 들개들이 너희에게 복수하는 것이라는 식의 그런 조롱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한 인간의 죽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전쟁의 도구로 취급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자폭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포로가 된 병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이 제시되더라고요.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포로 전원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절차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하고 그들이 제3국인 대한민국행을 희망한다면 우리가 받아줄 수 있습니다. 아, 그게 가능한 거군요. 네, 실제로 우리 외교부가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고 우크라이나 당국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건 죽음을 강요하는 북한 체제의 세뇌에 맞서서 새로운 삶이라는 아주 강력한 선택지를 주는 셈이 되는 거죠. 죽음이냐 새로운 삶이냐, 이건 뭐 병사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심리적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카드겠네요. 그렇죠. 한편 자료에서는 또 다른 기이한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부상당한 러시아군 수백 명이 북한 내 폭풍군단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기 나라 병사들은 타국에서 죽어가는데 러시아군을 데려와서 돌본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김정은의 진짜 속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 목적은 치료나 요양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뭐죠? 그 부상병들이 머무는 곳이 평안북도 구성시나 함경남도 신흥군에 있는 폭풍군단의 핵심 훈련 시설들이거든요. 이건 사실상 인질이자 기술 교관으로 데려온 겁니다.
기술 교관이요? 네, 북한이 그들을 통해서 드론 운용법, 전자전 기술, 현대전 전술 같은 실전 노하우를 속속들이 패내려는 의도인 거죠. 아, 그러니까 자국 병사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을 소모품으로 내주는 대가로 러시아군 부상병 몇백 명에게서 현대전 기술을 얻어내려는 거래군요. 그렇습니다. 자국 병사들의 참상에는 눈을 감으면서 러시아군을 통해 전쟁 기술을 학습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비국적인 파병 뒤에 숨겨진 김정은 정권의 진짜 목표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 폭풍군단의 실체를 들여다봤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잔혹한 훈련, 또 전장과의 불일치로 인한 무의미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발판 삼아서 이득을 챙기려는 냉혹한 계산까지 결국 한 젊은이의 목숨이 거대한 게임에서 어떻게 말로 쓰이고 버려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앞으로 수천 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탈북민들을 통해서 북한 내부로 전장의 참혹한 진실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을 겁니다. 최정예 부대라는 신화의 허상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아들, 딸들이 머나먼 땅에서 소모품처럼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퍼져나갈 때 군사적 신화 위에 세워진 김정은 정권은 과연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어쩌면 진짜 전쟁은 우크라이나 평원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